예, 어느새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제 강의를 들으시고 너무 범위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컨택을 했는데 하나의 교재가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진도를 나가듯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커피 영역에 예컨대 커피 강사, 2급 커피 강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알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바리스타 교재의 범위, 수준을 넘지 못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리스타가 하는 모든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강사라고 한다면 제가 쓴 교재 이유 있는 바리스타 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것을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을 할 때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한 잔에 담겨 있는 커피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필요하겠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건 커피 교육에도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어떤 바람이 있는 것이고 커피 쪽이 하나의 학문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당사자이니까 객관성이 떨어져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커피는 반드시 독립적인 학문이 될 것 같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커피를 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한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나의 잡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많아지는데 그중에 다른 강사들과 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두 이번 과정 중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어디로 최종적으로 모아서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결국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하나의 현상이다. 그러나 커피가 주는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와, 맛이 좋다라는 걸 뛰어넘어서 이게 뭐지? 나라는 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의 커피의 맛에 감동을 갖게 되느냐라는 거.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나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마치 나한테는 하는 일기யம் 같은 거란 말이죠. 한 개인으로서는 내가 이거를 알 수 있나? 내 몸이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네. 커피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나는 어떻게 부여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로 거듭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한 사람이 지성을 갖게 되는 과정과 같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도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커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어,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건데 그 안다는 것이 지혜이겠죠. 지혜를 아는 사람이 곧 지성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커피는 대입고사를 치르는 것처럼 하나의 그런 학문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다라는 표현보다는 보다 성숙된 인간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커피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럼 커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포착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하겠고요. 자, 생텍쥐페리입니다. 생텍쥐페리는 잘 아시겠지만 그 어린 왕자의 작가지요. 그리고 1900년에 태어나서 1944년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이제 실종이 되는 거고, 왼쪽에 보시면 프랑스의 집회에도 얼굴이 등장할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림, 생텍쥐페리의 이 그림은 생텍쥐페리가 또 이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그 실제로 많은 그림을 남겼는데 어린 왕자의 이 캐릭터를 생텍쥐페리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도 보이고 하는 것이 요 밑에 뭐를 딛고 있냐면은 그 어린 왕자가 사는 별 소행성 612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른쪽의 그림은 생텍쥐페리가 이제 우리나라 만으로는 44살에 실종이 되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 거의 돌아가실 즈음에 마지막 찍은 사진으로 이런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생텍쥐페리는 왼쪽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비행기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근데 오른쪽을 볼 수 없었습니다. 두 차례의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목이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에 올라타죠. 네, 우리가 커피 쪽에 유명한 인물 해밍웨이와 생텍쥐페리 남자 중에 두 분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의견이 갈려요. 해밍웨이가 보면은 스페인 내전에 그 위생병으로 참전을 하고, 또 탄자니아냐 케냐의 그 사자라든가 코뿔소 사냥하는 모습, 남성미를 많이 보이죠. 그다음에 또 스스로가 노인과 바다에서 작품으로도 썼지만 이 거친 바다에서 그 청새치에 낚시를 하는 거, 그런 모습, 그런 걸 또 좋아해서 많은 분들이 해밍웨이 그러면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해밍웨이가 사실은 남성적이지 못했다. 본인이 어떤 그런 약한 면모를 쉬운 말로 들키지 않으려고 남성미를 일부러 과시했던 측면이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뭐 좀 명확한 게 없겠죠. 근데 생텍쥐페리 같은 경우에는 어린 왕자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 어린 왕자의 작품 때문에 생텍쥐페리를 굉장히 아동스럽고 천진난만하고 소심하고 부끄러움 타는 그런 얌전한 남자로 볼 수 있지만, 생텍쥐페리야말로 정말 남자다운 면모가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차례 비행기 사고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죠. 이미 유명해진 그런 상황 뒤였기 때문에 생텍쥐페리를 이 전쟁 중에 비행기를 태우게 한다는 것은 프랑스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정찰기에만 태우고 전투기에는 태우지 못하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 정찰기를 타고 지정해로 나갔다가 이제 실종이 되고 나중엔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생텍쥐페리가 커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커피를 다룰 때 유명인들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럼 생텍쥐페리는 커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생텍쥐페리의 아내는 콘수엘로 순신 산도발이라고 해서 엘살바도르 출신의 여성입니다.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 생텍쥐페리의 모습과 오른쪽에 이제 부인의 모습인데, 콘수엘로는 사실 두 번 결혼을 했던 분입니다. 세 번째 결혼에 첫 번째 결혼을 하는 어, 이 생텍쥐페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굉장히 미녀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콘수엘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엘살바도르에서 7대 부자의 손꼽히는 집안의 여성이었고, 캘리포니아 미국과 멕시코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파리로 가서 이 화가이면서 조각가 예술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 가서 거기서 작품 활동을 할 때 생텍쥐페리를 만나게 되고, 생텍쥐페리가 이 콘수엘로가 두 번이나 결혼했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시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콘수엘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한 번에 결혼을 과테말라 작가랑 했고 남편이 숨졌고, 두 번째 결혼에도 또 남편이 숨집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런 말이 나올 만하죠. 우리 뭐 한국에서는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남편이 목숨을 잃는다, 뭐 남편을 잡아먹는 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들려오는 말에 이제 일화에 따르면 생텍쥐페리가 결혼을 요구했을 때, 고백을 했을 때 콘수엘로는 걱정이 돼서 결혼을 안 하려고 했고, 두 사람은 이제 결국 결혼을 하죠. 1931년에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다가 생텍쥐페리가 결혼한 상황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사고를 당할 때 콘수엘로가 이야기를 하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굉장히 싸웠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콘수엘로가
생텍쥐페리가 비행기 사고로 그 파리에서 사이공, 베트남까지 가는 비행기를 이제 1935년에 출발을 했다가 기계 결함으로 인해서 사막에 추락을 하게 되고 이제 그때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 콘수엘로 자신은 나랑 결혼하는 남자들은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이때 이혼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뭐 싸워서가 아니라. 상텍쥐페리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장미라고 불렀고, 여기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림이 생텍쥐페리가 그린 콘수엘로의 모습이고, 바로 이 콘수엘로가 어린 왕자의 그 모습을 아내인 콘수엘로를 이미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위에 콘수엘로의 모습의 스타일이, 이게 이제 어린 왕자의 이 모습이 생텍쥐페리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 자체를 바로 아내가 이 숏커트 짧은 머리, 그다음에 머플러를 좋아했는데, 예, 그 아내가 바로 어린 왕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하는 사람, 우리로서 관심 있는 건 콘수엘로가 엘살바도르 출신이라는 것이죠. 엘살바도르의 그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가 사는 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응? 바로 이 별이 그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이고, 여기에 나오는 화산섬이, 이 화산이 있고 하는 것이 바로 엘살바도르에서 영감을 떠올렸고, 이 어린 왕자가 사는 이 화산이 있는 이 별이 바로 콘수엘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살바도르 커피를 어린 왕자와 생텍쥐페리에다가 비교를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 엘살바도르 커피를 갖다가 나눌 때는 콘수엘로나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그다음에 화산으로 많이 있는, 지금 엘살바도르가 살아있는 화산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워낙 그 중미 자체가 위에 붙어 있는 뭐 코스타리카라든가 인접한 과테말라 이런데 모두 화산이 많은 것이죠. 자, 이제 생텍쥐페리가 커피에 연결되는 건 부인의 고향인, 그다음에 어린 왕자가 사는 그 행성이 화산이 많았던 이유가 엘살바도르에서 아이디어를 짜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생텍쥐페리 자체가 야간 비행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간 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커피를 많이 마셨고, 특히 이 생텍쥐페리가 1943년에 어린 왕자를 갖다가 출판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뉴욕에 와서 살 때였고, 그때 기록에 다 보면 그 3층 집을 갖다가 세를 내서 거기서 저 어린 왕자를 갖다가 집필을 하게 되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밤잠을 쫓아가면서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텍쥐페리와 엘살바도르와 야간 비행과 잠을 쫓게 해주는 이 커피가 연결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워낙 생텍쥐페리와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죠. 그 사막이 있는데도 결국은 이 행성인데, 뭐 사막이 가치가 있는 것은 어, 오아시스를 숨겨두고 있기 때문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무한한 얘기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커피하는 사람들이 엘살바도르의 커피가 주는 그런 향미적인 특징을 생텍쥐페리가 남긴 그런 말로써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멋진 인문학적인 시도라고 저는 보고, 앞으로 이건 이제 최근에 제가 생각했던 얘기들인데, 각 산지의 커피들을 그 커피와 관련된 문학이나 예술인이나 아니면 역사나 이런 데와 비유를 해서 메타포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커피 쪽에서도 하나의 그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비유와 은유라고 하는 것이 결국 커피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예술적이면서도 문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시도할 때는 영화에서 메타포, 은유를 하는 거를 갖다가 그 알려주는 영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이제 다뤄서 아실 수 있겠지만,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카렌 브릭센 여사가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17년간 겪으면서
그 사람한테 준 깨달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카의 주인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렌 브릭슨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케냐에 가자마자 그 흑인들의 집에 자기 뒷바라지를 해주는 사람의 손에 장갑을 끼우죠. 하얀 장갑을 끼우고 음식이나 뭐를 만들 때나 심지어는 나와 악수할 때나 누구 할 때 장갑을 끼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케냐에서 카렌 브릭센이 17년간 고생을 하다가 다시 자기의 고향인 덴마크로 갈 때 어떤 모습을 해요? 자기가 끼웠던 장갑을 그 모두 벗기죠. 벗기면서 마음속으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나의 입장, 서구의 입장에서 당신들의 자유로움을 막고 억제하고 했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보니, 케냐에서 살아보니 케냐의 주인은 당신들이고 누군가가 손님처럼 와서 케냐에서 생활을 한다면 꼭 서양의 제국주의를 얘기한 거겠죠. 케냐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메시지, 엄청난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제 그 작품이 노벨 문학상까지 노미네이트 되는 그런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화마다 깨달음을 주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커피 인문학에서 다루는 것은 모두 지성인으로 거듭나는 어떤 그 깨우침이 지성인으로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더 북 스위프 책도둑도 브라질에서는 해리포터보다 더 많이 책이 팔렸다고 하는 굉장한 화제의 작품이고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기서도 한 독일 소녀가 나오는데 그 독일 소녀가 유대인 청년을 만나서 이게 유대인 청년이 지성인이고 지식인인 사람이죠. 근데 유대인이 독일에 의해서 쫓기는 신사가 되고 숨어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 숨어 지낼 때 독일에 있는 그 소녀가 유대인 청년과 대화 속에서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받게 되는데 그 지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영화에서는 메타포, 은유를 하는 것에 눈을 뜨는 장면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커피는 뭐냐면 한 잔의 커피를 주고 그 커피의 향미를 묘사하는 것. 이 커피가 단맛이 있다, 신맛이 있다. 이 커피가 그런 어떤 감각적인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커피가 체리 같다, 파인애플 같다, 혹은 너티하다, 뭐 아몬드 같다, 뭐 허니 같다라고 하는 속성에 비유하는 데 끝나지 않고 더 나가서 이 커피는 마치 봄에 피는 하나의 꽃처럼 화사하다라든가 이 커피는 잔잔한 호수에 스치는 바람처럼 나를 고요함으로 이끌어준다라든가 뭐 약간 유치하고 상투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한 잔의 커피가 주는 것을 이렇게 정서적으로 메타포, 은유하는 거죠. 이 커피가 주는 그런 정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제 메타포라고 하는데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포착을 해서 그거를 커피 인문학 강의에 쓰자고 하는 건데 책도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친구가 유대인 청년이고 독일에 쫓겨서 이 여자 주인공이 입양을 간 그 집에 살게 되는데 그 집 주인이 이 유대인 청년의 부모한테 신세를 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세를 진 아들이 이제 독일군한테 쫓기게 될 때 지하실에 숨기게 되고 그 지하실에 숨어 있을 때 이 여주인공 소녀가 유대인 청년을 만나게 되는 그 이제 장면입니다. 그중에 이 지젤이라고 하는 여주인공 아이가 지성인으로 성장하고 지성인으로 커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를 유대인 청년이 해준다고 할 때 영화는 이렇게 그거를 표현하죠. 유대인 청년이 그 소녀를 보고 야, 너가 하루하루 일어난 일을 한번 글로 써봐라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 유대인 청년이 하는 거예요. 이 소녀한테 얘기를 하죠. 글을 써라. 생명을 가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잎사귀, 새 이런 날아다니는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을 가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명을 뜻하는 단어를 가졌기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배운다. 단어는 생명이다. 단어가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백지들을 네가 보는 세상이 어떤지는
바로 너의 언어들만으로 채워봐라. 이걸 생각해 볼수록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커피로 바꿔보십시오.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그, 그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내 몸에서 벌어지는 그런 많은 현상들을 마신 당신만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봐라. 이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내 마음 속에서 어떠한 느낌들이 오르는지를 누구 바깥에서 한 사람들의 단어로 채우지 말고 너만의 당신만의 이야기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 청년이 지하실로 숨어 있는 유대인 청년이 이제 이 소녀가 학교를 갔다 오면 청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어느 날 유대인 청년이 소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오늘 학교 갔다 왔니? 그래, 오늘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래? 오늘이 어떤지 한번 묘사해 볼래? 네,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소녀가 뭐 오늘 이제 어느 날 이제 오늘 하늘은 어때? 라고 얘기할 때 소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잔뜩 흐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커피 맛이 어때? 맛있어요. 단맛이 강한 것 같아요. 그냥 커피 같아요. 라고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죠. 자, 그랬더니 잔뜩 흐려요.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너만의 단어를 이용해서 내 눈이 있다면 말할 수 있는 네 눈이 말할 수 있다면 너의 단어만 가지고 하늘이 어떤지를 한번 표시, 표현해봐. 그 하늘을 봤을 때 네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그 느낌을 한번 이야기함으로 해서 내가 그 하늘을 보지 않았더라도 나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단어로 이야기를 해봐. 그래, 네가 지금 마신 커피가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커피를 마신 다음에 네 몸에서, 네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감성과 인상이 어떤지를 얘기를 한번 해줘봐. 그래야 그 커피가 어떤 맛인지 어떤 느낌을 주는지 내가 알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몇 번 질문이 있은 다음에 어느 날 이 젊은 어린 소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도 똑같이 유대인 청년이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은 하늘이 어때?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 소녀가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창백한 날, 모든 게 구름 속에 갇혀 있어요. 태양처럼 안 보여요. 뭐랄까, 은빛을 뜬 굴 같아요. 조개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아주 창백한 날. 그래서 모든 게 구름 속에 갇혀 있습니다. 태양처럼 안 보여요. 뭐랄까. 근데 구름 안에 들어있는 태양이 태양처럼 보이지 않고 은빛을 띤 굴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이 유대인이 은유를 한 걸 가지고 그래, 이젠 나도 봤다. 네가 잔뜩 그래요라고 할 때는 너희가 말한 것만 가지고는 하늘이 구름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는데 네가 잔뜩 이렇게 머금고 있고 마치 그 구름 속에 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처럼 보이지 않고 은빛을 띤 굴처럼 이렇게 보였다고 하니까 와, 그런 묘사를 들으니 나도 그 하늘을 본 것 같다. 이 커피 맛이 어때요? 라고 할 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향에서는 장미향과 같은 그런 깊고 무거운 그러나 진한 좋은 향이 나오고 그걸 입에 담았을 때에는 마치 잘 익은 망고처럼 혀에 감기는 듯한 부드러움이 있고 그다음에 나를 가볍게 만드는 그런 산뜻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성으로 마치 몸이 추울 때 햇살로 나와서 따뜻하게 볕을 맞고 있는 것처럼 온몸이 따뜻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라고 그런 커피의 맛을 표현했다면, 어, 내가 마시지 않고도 마치 마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메타포, 은유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음, 중요한 가치를 이 영화의 한 대목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 감독 닐 포스티노, 이건 이제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1952년에 이탈리아의 카프리 섬에 있었던 이야기고, 실제로 시인 네루다와 그 어부의 아들 마리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리오는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한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또는 자기의 어떤 이런 화술로 그 여인의 마음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던 와중에 세계 문학상까지 탔다고 하는 네루다가 자기 섬으로 오게 되니까, 거기 있는 섬에 이 네루다한테 오는 우편물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네루다를 만나게 돼요. 이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네루다입니다. 이 네루다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우편 배달부의 일을 자처하게 되고, 이제 이 마리오가 얘기를 해요. 선생님의 책을 이렇게 보니, 선생님을 알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쓰신 글이라는 걸 이렇게 언뜻 보니, 제가 지금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걸 선생님이 쓴 글처럼 나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를 어떻게 쓰는 건지, 그 선생님의 시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네루다가 이야기합니다. 시라고 하는 게 설명하면 진부해진다. 그래서 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감정을 직접 경험해봐라. 그래서 바닷가를 거닐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리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시인이 되고 싶고, 선생님이 그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시를 쓴 것처럼 나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시를 써서 그 여인의 마음을 붙잡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해변을 따라서 천천히 걸으면서 시를 얼마나 잘 쓰는지 그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루다는 해변을 따라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봐라. 주위를 감상하라. 그래서 그래 이제 마리오가 은유를 그러면 쓰게 되나요? 근데 이 착한 학생이죠. 정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자기는 아무것도 시에 대한 이론을 알 수 없지만, 커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커피만을 마시고, 그 좋은 커피를 마셨을 때 네 마음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성을 한번 포착해봐라. 이 여기 있는 주인공이 해변을 따라서 서서히 걸으면서, 그때 걸을 때 그 잔잔한, 그다음에 파도 소리가 들리는 데에서 네가 느껴지는 정서, 어떤 정서, 깨끗한 자연 속에서 느끼는 정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커피를 마셨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정서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를 잘 은유하기 위해서는 좋은 커피를 마시고 감동을 많이 받아야 되죠.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커피를 마심으로 해서 내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라고 은유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리오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면서 네루다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말하는 자체가 달라졌어요. 선생님 글 쓰는 거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시인이며 나의 동지인 분이요. 첫 말이 굉장히 근사해요. 그대가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를 이 곤경에서부터 구해 주십시오. 내게 책을 주었고 우표를 붙일 때나 이용하던 나의 혓바닥이, 그러니까 이제 마리오는 자기 혀를 우표 붙이는 데만 썼었는데 이제 내 혓바닥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사랑에 빠진 것도 당신 책임이다.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책을 줬다. 나의 시를 읽게 했다. 그런데 내가 쓴 시를 도용하라고 한 적은 없다. 네가 읽은 그 시에는 마틸다라고 하는 거기 나오는 그 시라고 하는 그 여성은 내가 좋아하는 마틸다라고 위해서 쓴 시지. 너가 좋아하는 이 이제 마리아가 좋아하는 여성의 이름이 베아트리체거든요. 베아트리체한테 주라고 쓴 시가 아니다. 그 쓴 시를 그대로 쓰지 말고 그 시 마틸다에게 바치는 그 감정과 정서가 어땠는지 너가 그 감정과 정서를 느껴야 그 정서를 너가 좋아하는 베아트리체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 여러 가지 속성과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만 고스란히 옮겨 적는다고 하면 너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지지 않는다.
좋은 커피를 가지고 전문가가 이야기한 건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쓴 것이지, 네가 느끼지도 않는 감정을 그대로 쓴다고 해서 너의 마음이 전해지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마리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시를 쓴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시를 읽는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단순히 이것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를 읽고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을, 정서를 느꼈기 때문에 그 시를 베아트리체한테 바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선생님이 마음을 떠본 것이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네루다가 아주 가장 온화한 얘기를 듣고 이제 그만 집에 가서 쉬도록 해라. 무슨 얘기냐면 이미 너의 몸에는 메타포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구나. 하산해라 라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실제로 네루다의 모습인데요. 자, 이런 영화가 우리 영화에 자사노보라는 영화에도 똑같이 그 일 포스티노에서 느껴지는 섬 자산 그 흑산도의 젊은 청년을 지성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정약전 선생님의 역할이 예, 일 포스티노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앞으로 커피 공부를 하고 이 커피가 주는 어떤 위대한 힘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커피를 어떻게 내리고 어떻게 추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커피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커피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성이 불러일으키는 것,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커피로 쓰여지는 재료의 품질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커피의 원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능적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커피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방법적인 측면은 이제는 다 보편화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머신을 사용하고 커피를 추출하는 건 온도계와 저울과 이걸 가지고 그 레시피대로 하면 되는 거지만 이 추상성, 커피를 마시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 현상을 좋은 커피에 대한 현상만을 잘 갖고 있다가 이제 어떤 커피를 마시더라도 좋은 커피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커피 인문학이 지향하는 점이고 그것이 커피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요구되는 아주 굉장히 시대적인 사명이다라는 것들을 여러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